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 관리사를 위한 스포츠 심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를 다룰 거고요.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파트를 다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동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어요. 운동 제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알고 싶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시간의 범위는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떤 메커니즘, 통제, 기전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든지 어떤 협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제어입니다. 결국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가, 중추신경계의 역할, 그리고 이제 우리 뒤쪽에 운동 프로그램, 그 GMP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관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 움직임의 어떤 질을 측정하는 게 결국 그 정보 처리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제어의 이제 개념입니다. 중추신경계가 감각 정보를 활용해서 목적에 맞는 신체 움직임을 계획, 조직, 실행 및 조정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공이 오는 거를 내가 봤다. 감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이제 뇌로 가가지고 이게 뭐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뇌가 뭐 너 저 공을 받을 건지 뭐 피할 건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육에. 그래서 우리 근육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지?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 이 사람이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가? 감각 정보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신경계 중심, 감각 운동 통합, 순간적인 조절 과정, 그리고 협응을 설명을 하는 게 이 운동 제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제어 메커니즘이 결국에는 이거죠. 신경계가 운동 명령을 전달을 하고 근육이 움직임을 실행한 후 감각 수용기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골프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골프 공을 치겠다. 그쵸. 신경계가 이제 운동 그 근육에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 공을 쳤어요. 치면 이제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냈죠. 만들어난 다음에 공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다시 감각기로 받아가지고 아, 공이 지금 뭐 빗 맞았다. 아니면 공이 잘 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이 제어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운동 제어에 이제 이론 체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폐쇄 회로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 중에 피드백을 이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폐쇄 회로이고 클로즈드 루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거죠. 움직임을 내가 수행하는 중에 감각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오류를 수정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동작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그 감각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평균대에서 내가 이렇게 걷고 있어요. 걸으면 내가 걷는 동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걷는 동안에도 계속 이 중심을 잡으려고 계속 이 감각기가 뇌에서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중심을 잡아야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이 폐쇄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닫힌 루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운동생리학 시간에 그 호르몬이 작용할 때 그런 피드백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 루프가 돌고 돕니다. 우리가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맞춰놨다라고 하면 그 설정 온도가 있을 거고 현재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온도 25도랑 현재 온도를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그 온도를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 폐쇄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 회로 이론에서는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뇌에 우리가 정확한 동작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확한 동작이랑 지금 내가 실제 하고 있는 이 동작이랑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그 오류를 수정한다라는 게 이 폐쇄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회로 이론은 느리고 연속적인 동작 제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피드백을 또 받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운동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가 돌고 돌고 돈다. 자, 그래서 이 폐쇄회론의 그 주요 특징과 메커니즘을 보면 피드백을 활용한다. 동작 수행 중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활용해서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을 한다. 내 기억에 저장된 정확한 동작이 우리가 이제 운동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흔적과 현재 동작의 피드백을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차이를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격, 뭐 양궁, 뭐 이런 느린 손동작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 폐쇄회로 이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기억 흔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흔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동작을 시작하게 되는 초기 기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운동을 시작을 하려면 잠깐만 그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였지? 라고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흔적을 먼저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원 버튼. 동작을 시작하게 되는 초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각 흔적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동작에 대한 기억으로 목표를 설정 및 수행하는 비교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동작을 했던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운동이랑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피드백을 받고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느린 동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감각기에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뇌에서 피드백을 다시 주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동작을 설명하는 데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언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자극을 또 그 계산을 하고 또 오류를 주고 이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빠른 동작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동작을 생성하는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뇌에 정확한 기억,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본 동작도 사실은 그냥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본 동작도 그냥 얘는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운동 프로그램에 저장된 게 없을 텐데 그거는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방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개방회로 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피드포워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처음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없이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빠르고 자동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운동 프로그램이 이미 뇌에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입력을 하고 지시를 해서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중간에 수정하거나 이런 게 없고 아예 애초부터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고 지시하고 실행하고 이게 루프가 이제 열려 있죠. 그래서 한 번 쏘면 얘는 끝이에요. 한 번 쏘면 끝이다. 어떤 피드포워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적합하다. 야구 스윙이나 뭐 스매시, 발차기 등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중앙 제어 장치에 미리 계획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행 중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오픈 루프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작이나 복잡하고 느린 동작을 설명하기 또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뇌에 어떤 미리 계획된 그런 명령,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 본 운동도 우리가 그냥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처음 보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뇌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 뇌는 용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뇌가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뒤쪽에 이제 도식 이론, 운동 프로그램 이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정보 처리 단계를 먼저 넣어놨지만 뒤쪽에 그 이론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다시 와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더 흐름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픈루프 시스템에서도 이런 한계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또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움직임은 뇌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가 사전에 계획된 명령을 생성해서 실행한다는 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빠른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어떤 내가 특정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신경 명령에 이제 집합이 되고 실행 전에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피드포워드 컨트롤 개념이었죠. 그래서 빠른 운동을 설명하는 데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프로그램도 뇌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저장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쪽에 어떤 사람이 슈미츠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운동 프로그램을 다 저장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운동 프로그램만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기본 뼈대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꺼내 쓰면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운동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뭐다? 어떤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뼈대에 우리가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살을 이제 뒤쪽에서 이제 매개변수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뼈대가 이제 제너럴 모터 프로그램, 기본 운동 프로그램,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이 기본 운동 프로그램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모든 동작을 다 저장할 필요는 없고 어떤 기본만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슈미츠라는 사람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그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슈미츠가 얘기하는 건 뭐다? 기본 뼈대에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슈미츠가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매개 변수에는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 매개 변수입니다. 불변이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동작의 어떤 순서, 상대적 타이밍, 상대적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변 매개 변수입니다. 가변이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절대 힘, 절대 속도, 근육 선택, 움직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상대적인 거는 뭔가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계속 수치가 변하지 않나? 절대적인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 값이니까 그거는 불변 매개 변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1m에다가 공을 던지는 그런 움직임을 있고 아니면 이제 10m에다가 저 멀리에다가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적 힘은 여러분 제가 1m 던질 때는 그냥 뭐 한 10의 힘으로 그냥 던지면 되겠죠. 근데 저 멀리 던져야 되면 이 10보다는 더 많은 힘을 줘가지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100의 힘으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힘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변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하체에서 30%, 코어에서 20%, 나머지 어깨에서 30%, 이런 식으로 힘을 이렇게 끌어다 쓴다. 상대적인 어떤 힘, 상대적인 어떤 타이밍, 내가 어느 순간에 공을 놓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내가 1m에다가 던지나 10m에게 던지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그 비율 어떤 상대적인 어떤 타이밍, 상대적인 어떤 힘, 그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불변 매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힘, 어떤 상대적인 타이밍 이런 것들은 1m에 던지나 100m에 던지나 이런 비율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10의 힘 안에서도 20%, 30%, 30%, 100의 힘 안에서도 20, 30, 30 이런 식으로 다
그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불변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GMP 이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운동의 어떤 구조나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기본 운동 프로그램에 내가 그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운동을 실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어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슈미트라는 사람이 도식이라는 그 개념을 끌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생긴 어떤 규칙 또는 일반화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뇌에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를 도식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GMP가 한계가 있어. 새로운 조건에서 얼마만큼 조절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부족해. 5m랑 내가 7m에서는 공을 던져봤는데 9m 거리를 던져야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도식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5m 던질 때는 한 이 정도로 던졌고 7m 던질 때는 이 정도로 던졌으니까 한 9m 던질 때는 요 정도로 던지면 되겠다 라고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뇌가 도식을 가지고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험 기반 추론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힘으로 던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도식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M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던지기의 구조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도식은 이 정도면 이 정도 힘으로 던지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도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식 이론의 핵심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도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죠. 공식을 만들기 위해 수집하는 네 가지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하는 네 가지 어떤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초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시작 전에 몸의 상태와 환경을 이제 그 초기 조건을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몸 상태 어떻지? 뭐 타겟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사양입니다. 사양은 요즘 컴퓨터의 사양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내가 이번에 힘을 얼마나 줬지? 이런 입력 값들을 다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MP에 입력한 가변 매개 변수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준 힘의 양, 뭐 속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반응 사양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내 근육 느낌이 어땠지? 그런 피드백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의 성공 여부나 실제 도달 거리 이런 것들을 봐서 잠깐 내가 잘 던졌네. 그래서 공이 들어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어떤 초기 조건 그쵸? 조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어떤 사양들이 있었어요. 뭐 힘이나 뭐 그런 속도들 그 다음에 내 몸의 어떤 감각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공이 들어갔는지 뭐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머릿속에 이제 버무러지면서 도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도식이 점점 정교화가 되면서 정확성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 도식의 어떤 네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도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회상 도식입니다. 말 그대로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운동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상 도식은 운동 전에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힘을 줄까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이 회상 도식에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내가 세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 속도 이런 것들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과거 경험이 이제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힘의 관계를 기억을 해내는 거죠. 잠깐 내가 저번에는 이렇게 던졌었는데 아니야 좀 더 세게 던져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과거의 것들을 이제 기억해내서 이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회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이제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재인 도식인데요. 이건 이제 리코그니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식하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움직임이 올바른지를 평가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내가 움직임이 지금 내가 잘 치고 있나? 잘 쳤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중이나 후에 발생하는 그 감각 피드백을 평가하는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힘으로 던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 정도 힘으로 치면 뭐 팔이 이만큼 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 감각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해가지고 그 오류를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예상하는 감각과 실제 감각을 비교해가지고 평가 및 수정하는 그 단계가 재인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바로 알잖아요. 공 한번 이렇게 딱 쳤는데 아씨 잘못 맞았다. 이거 좀 별로 안 나가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 중이나 후에 내가 과거의 어떤 그 도식이랑 비교해가지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재인 도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파격적인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게 뇌에 어떤 뭐가 있다. 뇌가 다 하는 거야 라는 게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메인이었다면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환경이 다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뇌 말고 근육이나 관절이 지들이 알아서 자기조직화를 이뤄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라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설명을 한 이론이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뇌가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신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조직화돼서 일어나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어떤 바텀업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 뇌의 중심이었다면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어떤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야, 이 운동 프로그램이 뇌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데 뇌가 이 모든 움직임이 다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잠깐, 신체 자유도를 뇌가 모두 다 계산할 수 있어? 뇌가 다 일일이 어깨 근육이 얼마큼 뭐 수축을 하고 팔꿈치 관절 몇 도 해야 되고 뭐 손가락까지 관절이나 근육이 너무나 많은데 이 뇌가 그걸 다 계산한다고? 이런 한계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딱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그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예요. 제약들이 변하면 뭐 어떤 환경 아니면 뭐 어떤 나의 과제 아니면 뭐 나의 어떤 뭐 근력, 뭐 힘, 뭐 이런 게 이제 변하면 기존의 어트랙터가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다가 특정 임계점을 지나며 상전이가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안정된 패턴으로 자기 조직화된다. 이게 이 그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개념, 핵심 개념이 자기 조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보면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 연주자 한 명 한 명한테 막 줄을 몇 번 줄을 잡고 뭐 무슨 코드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휘를 하나요? 아니죠. 그쵸? 이 지휘자는 뭐만 해요? 그냥 어떤 신호만 딱 주는 거예요. 뭐 첼로, 바이올린 지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그룹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신호만 딱 주지 그거를 막 다 일일이 막 나노 매니징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조직화 개념은 뇌의 어떤 프로그램 없이도 질서 있는 패턴이 향상이 되더라. 결국엔 어떤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주변 환경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최적의 패턴을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첫 번째는 이 제약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제약의 상호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움직임이 뇌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세 가지 제약들이 서로 딱 이렇게 맞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죠. 첫 번째가 유기체 제약입니다. 개인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의 제약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키, 근력, 뭐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뭐 다리 근력이 약한 어떤 애기들은 우리가 걷지 못하고 기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인 제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제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뭐 중력, 어떻게 뭐 지면의 상태,
뭐 조명, 관중의 소음,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판길을 걸을 때랑 그냥 길을 걸을 때랑은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환경 제약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과제 제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어떤 목표나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냥 내가 뛸 때랑 농구공을 드리블 하면서 뛸 때의 스텝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과제 제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들이 이제 딱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져야 우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만약에 아기가 키가 크고 이제 근력이 생기게 되면 이 유기체 제약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력을 이기게 되는 거죠. 환경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걷기, 그런 과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 시작하게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야 이제 아기가 기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서게 되는, 걷게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약들이 상호작용해서 움직임이 생겼으면, 이제 자기조직화, 그렇죠? 알아서, 맞춰가는 그런 단계가 알아서 맞춰지는, 어떤 질서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가 뭐 어떻게 일일이 다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수많은 관절과 어떤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조직화, 셀프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된다. 근데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비선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상전이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갑자기 다른 패턴으로 이제 재조직화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트레드밀에서 걷다가 속도를 점점 높이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뛰는 패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이 비선형성이고 상전이 갑작스럽게 이제 패턴이 전환되는 걸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어 변수와 질서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제어 변수라는 거는 변화를 유도하는 외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변수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이제 패턴이 바뀐다. 뭐 예를 들면 러닝머신의 어떤 속도, 아니면 뭐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질서 변수는 형성된 움직임 패턴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폭, 아니면 뭐 발의 위상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어떤 패턴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이 질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도 문제가 있는데 번스타인이 이제 제시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수천 개일 텐데 이걸 어떻게 다 변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번스타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개별 근육을 일일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응 구조, 시너지가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근육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오케스트라가 첼로, 바이올린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협응 구조, 시너지가 이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근육을 다 일일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이제 일어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협응 구조와 시너지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학자가 이 번스타인이 얘기한 거를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제약들, 나의 어떤 신체 조건, 아니 환경 제약들 그런 것들이 다 맞으면 근육이 알아서 뭉쳐서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라고 일원화시킨 게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뭐다? 제약들, 이 제약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자기 조직화, 그 다음에 비선형성, 상전이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동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운동 제어의 어떤 이론이 소프트웨어,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정보 처리 단계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 CPU,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동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정보 처리 단계에서는 좀 하드웨어적인 거,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 컴퓨터가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